밤 9시경 부산 청학동. 음주 단속이다. 음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2차선 도로인데 이 SUV 차량이 정지해달라는 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도주해버립니다. 네, 자, 음주 단속을 피해서 도망을 가니까 경찰차에 황급히 탔고요. 도주 차량이 지나가고 그 뒤를 빠르게 쫓는 경찰. 사고나 누구 다칠까 봐. 아우. 네. 그러니까요. 거의 뭐 골목길이나 다름없거든요. 네, 야, 이거 오르막 나오잖아요. 저 멀리 보이죠? 저 차입니다, 저 차. 추격을 하면서 동시에 상황실에 협조 요청을 합니다. 무지개물이야. 무지개물이야. 엄주 청학동 삼복도로 쪽입니다. 차적조회 해가지고. 자, 차적조회까지 요청이 된 상황이고요. 도주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고개 운전을 하고 위험천만한 도주입니다. 경찰을 비웃듯이 속도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도주 차량. 경찰차. 이때 경찰의 눈앞에 버스가 보입니다. 앞에 버스 좀 세워주세요. 서주세요. 버스 좀 서주세요. 버스 좀 세워주세요. 근데 반대쪽에서도 또 갑자기 또 버스가 왔어. 들으셨어. 버스 좀 세워주세요. 어떻게 알았지? 동시에 버스가 섰습니다. 완벽한 도로 감옥을 만든 버스들. 동시에 버스가 섰습니다. 아니 저거 어떻게 무전이 통해요? 자, 그리고 내려라. 뒤로 가. 결국 도주를 포기하고 비틀거리며 내리는데요. 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버스 기사님들에게 경찰이 버스 기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상황은 마무리됩니다. 경기도의 어느 슈퍼마켓, 한 남자가 테이블에 앉아 홀로 술을 마시는 중인데 근데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어요. 아이고야.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던 한 사람이 뭐 하는 거야 당신? 낮에부터 술 먹고. 그때 이 슈퍼마켓 사장님이 나와서 말립니다. 너무 시끄러우니까 무섭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가잖아. 더 이상 말 않고 들어왔어요. 사장님이 화를 내며 말리자 남자는 술을 먹다 사라집니다. 잠시 후에 저녁 8시쯤에 아까 그 남자가 다시 이 가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주섬주섬 뭔가를 꺼내서 위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칼을 들고 다짜고짜 돌진하는 남자. 어떻게. 아까도 낮에 나한테 뭐라 그랬어? 60대 여성 사장님에게 너무 위험하다. 보복성으로 위협을 합니다. 자, 그래서 흉기를 뺏기 위해서 여자 사장님이 안간힘을 씁니다. 할머니세요, 옆에 손님으로 왔는데. 사람이라도 불러야죠. 사람이라도. 놀래셔 걸음걸이 좀 보세요. 지금 너무 겁에 질려가지고. 네, 몸싸움 끝에 이 여성 사장님이 흉기를 뺏었습니다. 대단하시네. 대단하시죠. 이대로 상황이 종료되나 싶었지만 의자를 정리하고 있는데 이 남자 하나 더 꺼냅니다. 더 큰 흉기를 꺼냅니다. 자, 그리고 공격해요. 이때 또 여성 사장님이 다시 막아섭니다. 그리고 밀어붙여요. 바깥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밀어냈더니 가게 밖에서도 사람들에게 흉기로 위협합니다. 그리고 가게 앞을 난장판으로 만듭니다. 그 사장님과 몸싸움을 저렇게 하는 사이에 가게 손님이 와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남성이 가게 밖에서 난동을 부리는 중에 경찰이 빨리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가 됐고요. 이후 한 언론사 기자가 흉기를 왜 들었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묵비권이라고 묵비권이요? 당당히 외치면서 일말의 반성도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2018년에 강서 PC방 사건으로 알려진 김성수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 PC방에서 30대 남성이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애초에 시비가 되었는데 이 김성수는 술이 취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경찰이 와서 중재를 하니까 헤어져서 집으로 갔다가 다시 칼을 들고 왔거든요. 대개 이런 경우에 일어나는 범죄자들의 성향은 어떤 그 자존감이 상처받은 어떤 한 에피소드, 한 행동이나 상황에 대해서
계속 반추하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모든 앞뒤 정황들을 제거하고 오직 내가 상처받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만 계속 집착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분노를 스스로 키워갑니다. 만약에 이 범인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술을 먹다가 집으로 가서 또 술을 먹었을 가능성도 있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게 폭발을 하면서 심지어 범행 도구를 2개나 들고 이제 찾아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앞서 그게 적용되는 게 특수 협박죄가 적용됐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상처가 없었기 때문인데 저건 사장님이 잘 대처해서 상처가 안 난 거지 실제로는 상해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전에 청부 살인을 하거나 이렇게 살인 의도가 명백한 경우에 범행 도구 2개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같은 어떤 심정 맥락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저건 좀 무거운 처벌이 내려져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베트남의 한 사파리 공원, 물가로 다가오는 오랑우탄이 한 마리 있는데요. 이제 관광객들이 음식을 던져줬는데 오랑우탄이 저 음식을 가지려고 지금 살짝살짝 기어 내려가다가 오! 해서 빠진 거예요. 갑자기 미끄러져가지고 물에 빠졌는데 진짜로? 오랑우탄이 수영을 못합니다. 못해요? 어머, 어떡해? 예. 어떡해. 점점 더 물속으로 들어가요. 아이고, 친구 구하러 오네? 자, 다른 오랑우탄은 지금 구해주고 싶은데 자기도 수영을 못하니까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때 고무 튜브를 던져줬습니다. 오랑우탄아, 구명 튜브를 잡아. 이어서 물속에 뛰어드는 한 남성. 그리고 한 남자가 뛰어들었습니다. 어머. 예. 자, 사람들이 긴장하면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잠수를 하면서 이 빠진 오랑우탄 어디 갔어? 오랑우탄이 지금 바깥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잠수를 해서 오랑우탄을 찾기 위해 또다시 잠수하고 가라앉았거든요, 오랑우탄이. 예. 그리고 잠시 후 자, 이 남자가 오랑우탄을 들어올렸어요. 빨리. 예, 머리를 잡고 오랑우탄 완전 실신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물을 너무 많이 먹어 숨을 쉬지 않는 오랑우탄. 그래서 자, 고무 튜브를 이용해서 무리로 오랑우탄을 막 이제 옮기고 있습니다. 자, 땅으로 이제 올리죠. 예, 그래서 이제 심폐소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입이 좀 움직이는 것도 같은데. 다행히 오랑우탄은 사육사의 빠른 대처 덕에 구조됩니다. 동물원 측에서도 그 오랑우탄 우리 옆에 먹이를 주지 마세요 라는 표지판을 이렇게 설치해 놓았지만 많은 관람객의 경고를 무시한 채 간식을 우리 안으로 던져서 위험한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보시는 그 연못 같은 물, 저걸 해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 오랑우탄 우리 전체 둘레 이렇게 쳐놨어요. 왜 그러냐면 오랑우탄은 물을 무서워하고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물 쪽으로 웬만하면 안 갑니다. 그래서 오랑우탄이 우리 밖으로 탈출하는 것도 맞고요. 수영을 못하는 대신 오랑우탄은 대단히 점프력도 높고 높은데 잘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저 해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오랑우탄이 먹이 때문에 평소에 가지 않는 물속으로 가게 된 거예요. 사실 고의로 던진 음식 때문에 동물이 이제 다치거나 저렇게 뭐 죽을 수도 있고 되게 많은 일들이 생기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물론 관람객이요,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려는 명백한 의도가 보인다면 먹이를 던졌다라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가 있겠죠. 다만 여기 이 상황에서는 그런 의도로 먹이를 던진 게 아니라면 동물이 저렇게 던져진 먹이를 줍기 위해서 물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방법은 없습니다. 또 다른 동물원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영상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쉬고 있는 오랑우탄. 자, 이 친구가 뭘 하는지 한번 보세요. 갑자기 입으로 가져가는 손. 담배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예, 뭔가 담배 맛을 좀 아는 듯한 눈빛이죠. 아니, 표정이 왜 저래? 그러네. 피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데? 한 20년 태워본 것 같은데요? 자, 이 동작을 한번 보세요. 아니, 저기. 대부야, 대부. 담배 끄는 거 보세요. 담배 끄는 거. 떨어지는 거야? 보고 배웠네. 바닥에 슥슥슥. 담배를 바닥에 비벼서 끄는 오랑우탄. 저 안에 사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이게 꽁초를 주운 거 아니에요? 꽁초를? 아니. 오랑우탄은 어떻게 담배를 피우게 된 것일까요? 이게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람처럼 담배를 피우는 오랑우탄의 모습을 관람객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맞아요. 예, 불을 붙인 담배를
던져준 것 같다는 게 지금 추측입니다. 야. 왕복 8차선 도로입니다. 앞에 가는 오토바이를 주목해서 봐주십시오. 파란불인데 갑자기 서행을 하면서 부딪힐 뻔했어요. 근데 다행히 멈췄나 네, 그래서 뒤에서 경적을 울렸습니다. 네, 깜짝 놀랐죠. 그런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뒤에 차량을 째려봅니다. 자기가 잘못게 하나 보다. 네. 아이고. 그러면서 거친 욕설로 승용차 운전자를 위협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터널 안으로 들어오자 승용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발로 질질 끌고 갑니다. 왜 저래? 그리고 이제 뭐 허리가 아프다는 듯 등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진로를 방해하는데요. 터널 밖을 나와서도 계속해서 위협을 합니다. 왜 저래? 아이고. 네. 뒤에 오는 차량들이랑 좀 부딪히려고도 하고. 위험하다. 진짜 위험하다. 네. 이 보복 운전이 10분 이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역선을 하고 뒤로도 차가 계속 막혀서 저를 우회해서 지나가는 상황이었거든요. 큰 차들도 많이 다니고 버스도 다니고 이래서 많이 공포스러웠죠. 그런데 더 큰 문제점은 해당 오토바이엔 번호판이 없다는 점인데요. 이 블랙박스에 의한 이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 영상은 있었지만 운전자를 특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기 오토바이 운전자 못 잡은 거예요? 대한민국 경찰이 못 잡은 게 있습니까? 약 70대 CCTV에 찍힌 오토바이 이동 동선을 2달 동안 전부 파악했고요. 결국 3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특수 협박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70대를 보자. 오토바이와 관련된 또 다른 사건입니다. 횡단보도 앞에 차량이 서 있고 이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입니다. 횡단보도를 남자 한 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 횡단보도는 파란불이죠. 아, 파란불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 자동차가 서 있죠. 그런데 이때 오토바이가 지나갑니다. 이 남성을 향해서 그대로 돌진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멈췄는데? 그래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아이고. 근데 마침 뒤에 이 피해자 남성의 아내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아내는 쓰러진 남편에게 달려가 상태를 살피는데 저기 2명이야. 네, 오토바이엔 2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어떡해. 남자 하나, 여자 하나.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흔들면서 상태를 살핍니다. 빨리 신고해야지. 그런데 오토바이를 운전했던 이 남자 오토바이를 세우고 다시 탑니다. 도망가?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아내가 달려왔죠. 아니 사고 수습을 하고 가야지. 이게 그냥 가면 어떡하냐? 저 남자 도망가려고 한 거예요. 도망간다 저거. 빨리 이 도망가려는 오토바이를 아내가 붙잡고 섰습니다. 빨리 1부터 신고해야 되는데. 진짜. 그리고 그냥 갑니다. 안 돼, 안 돼. 어떡해요? 자, 이 아내가 그대로 딸려가요. 미쳤나봐. 왜 저래? 피해 남성은 아내를 매단 채 질주합니다. 달고 있는 이 차 운전사가 경적을 울리면서 그러지 말라고. 예. 경적을 울리면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하지 마라. 멈춰라. 사람 다친다. 미쳤나봐, 진짜. 아내가 계속해서 지금 매달려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떡해. 왜 저래? 미친놈. 아유, 나 손 놓지. 야, 이 커브길에서. 네, 결국 아내가 이제 오토바이를 놓고 떨어졌습니다. 저 사진을 머리까지 박았어. 예. 자, 이때부터는 이 블랙박스 차주가 이 오토바이를 따라갑니다. 잠깐만. 어떻게 사고를 잡는 거야? 예, 이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에 쉽지 않아. 경찰에 일단 차주가 신고를 했고요. 오토바이가 뺑소니를 치고 있다는 상황을 신고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오토바이가 사람을 치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사람을 치고 너무 나쁘세요. 하지만 신고를 하는 사이 오토바이는 좁은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아니네. 저 오토바이에 부딪힌 60대 남성은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고요. 오토바이에 매달려서 끌려갔던 아내 역시 다리 등이 심하게 다쳤습니다. 저 사건이 벌어진 시간이 새벽 5시 반 정도에 발생한 거였거든요. 네. 사고 난 아내분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말을 걸었을 때 이미 술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사건 이틀 뒤에 잡혔는데요. 음주운전, 도주치상, 특수상해 등의
6개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이틀 뒤면은 이미 알코올이 다 빠져나간 뒤잖아요. 아내분이 술 냄새가 났다 말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방법이 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게 있거든요. 얼마만큼의 술을 마셨는지를 확인하잖아요. 그럼 마신 술의 도수, 그 다음에 술 마신 이후의 경과 시간, 남성, 여성의 그 가중치가 있어요. 그리고 체중, 이런 것들을 모두 계산을 하면 추정치가 나와요. 그런데 이 남성은 사고 발생하기 7시간 전인 전날 밤 10시 반부터 술을 마신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술집에 CCTV가 히든애가 있었기 때문에 영상으로 확보된 음주량이 약 20잔, 소주 3병 분량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위드마크 공식으로 그 혈중 알코올 농도 추정치가 나왔는데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보실 영상은 오토바이를 이렇게도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강남의 한 주택가입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쓱 지나갑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지나가면서 오른쪽을 주시하는데요. 자, 그러더니 방향을 바꿉니다. 뭐지? 그리고 네. 충돌을 피하려다 옆으로 넘어집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이의적으로. 또 다른 사거리. 이번에도 방향을 틀어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데요. 왔던 길을 다시 와서 결국에는 부딪히고 쓰러집니다. 이건 다른 날 영상입니다. 골목길은 같고요. 네. 날짜는 다르지만 상황은 비슷하죠. 같은 사람이에요? 네, 같은 사람입니다. 얼마 뒤에 어이구. 갑자기 오토바이가 튀어나옵니다. 날짜만 다르고 운전자는 같습니다. 연속으로 사고가 난 이 오토바이 운전자. 정체는 보험 사기꾼이었습니다. 이 남자는요, 일방 통행길만 찾아다닙니다. 와. 그리고 역주행을 하고 있는 차량들 앞에 가서 합의금을 노리고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으킨 사고만 무려 17건이었고 합의금으로 받은 돈은 7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저 남성의 수법을 보면요, 사고를 낸 뒤에 하는 이 멘트가 있어요. 일방이에요. 하는 거예요. 일방통행 역주행은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예요. 그 다음에 이거 내가 신고 안 할 테니까 돈 달라. 이런 방식으로 한 운전자에게서만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갈취하게 됐습니다. 보험으로 처리하자라고 얘기하는 운전자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 이 사기꾼은 어떻게 합니까? 피해자들이 보험 처리를 원할 경우에는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가지고 보험사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거 안 속을 텐데 보험사에서 그런 거 엄청 디테일하게 보잖아요. 네, 꼼꼼하게 볼 텐데요. 보험사가 알아채기가 좀 어렵게 기존 진단서의 날짜만 살짝 바꾸는 식으로 교묘하게 이조한 서류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보험사도 속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걸리게 된 거죠? 일단 이 보험사에 진단서를 제출할 때 사고 장소를 기재하게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너무 특정 지역, 일부 지역에서만 계속 사고가 나니까 이 점을 이상하게 여긴 보험사 직원의 의심으로 수사가 시작됐고요. 결국 5개월 만에 보험 사기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속될 수 있었던 그 배경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이제 배달하는 오토바이로 운행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변명거리가 됐던 거예요. 이 지역 내에서 내가 늘 일상 일을 하다가 사고가 계속 난 거다라는 변명을 했겠죠. 그렇지만 결국은 반복되는 사고에 대해서 이제 의심이 시작되고 수사가 시작돼서 체포가 된 거죠. 이 남성 결국 경찰 수사 끝에 입건이 됐고요. 적용된 법조들이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그다음에 형법상 사기, 또 형법상 사문서 위조, 동행사 혐의가 모두 적용돼서 구속되었습니다. 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뭐야? 국도를 역주행 중인 차와 부딪힐 뻔한 운전자. 저 차가 건너편 길로 가야 되는데 네, 맞은편에서 한 차량이 지금 막 역주행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저건 살인행인데. 와,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계속? 네. 대박이다. 와, 저기 추월차로인데 아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빨리 달려요? 자, 그 다들 놀랬죠? 근데 이 블랙박스가 달려있는 차량의 운전 기사가 잡아야겠다.
그래서 역주행 차량을 잡으러 갑니다. 그 다른 차량 역주행 차량 때문에 신고하려고 전화드렸거든요. 그래서 정주행으로 같이 차 돌려서 따라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따라갑니다. 약 5km를 추격한 끝에 역주행 차량을 발견하고 엄청 빨리 가고 있어요. 왜 저러는 거야? 자, 이 추격을 하고 있는 이 차량의 정체는 민간 구급차입니다. 네. 사이렌도 울리고 크락션도 울리고 경적도 울리고 정지하세요, 정지. 큰일 납니다. 정지하세요. 그러나 멈추지 않는 역주행 차량. 야, 그래서 이 민간구급차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역주행 차량을 앞질러서 반대 차선으로 뉴턴하는데 저쪽에서 뭐 쌩쌩 달려옵니다, 차들이. 여기도 위험천만했습니다만. 제가 막으러 가고 있어요. 네, 일단은 사고를 막기 위해서. 대박. 위험한데 그냥 박으시려고? 야, 이 민간 구급차가 정면으로 갑니다. 아, 역주행 차량하고 멈췄습니다. 그래. 네, 역주행 차량이 이제 멈췄고 다행히 속도를 줄였고 운전자가 차에서 내립니다. 뭐야? 네. 이 운전자는 왜 역주행을 한 것일까요? 역주행 운전자는 70대 남성이었고요. 이분은 평소 앓고 있던 지병 때문에 운전 중에 갑작스럽게 어지럼증을 느꼈고 길을 착각해서 역주행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달렸잖아요. 저 당시에 저 역주행 차량이 시속 80km 정도였고요. 마주 오던 차량들은요, 대부분 시속 100km 이상 오가는 이런 속도였습니다. 만약에 양 차량이 정면 충돌했다면 더하는 180km 이상의 상승 효과가 나거든요. 엄청난 사고가 우려된 상황이었고요. 더더군다나 저 민간 구급차가 저렇게 개입하게 된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그 막게 된 저 지점 있잖아요. 거기 조금만 더 진행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커브길이라고 이야기하는 회전도로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언덕길도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상대방에서 오는 차가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도로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상당히 심각한 엄청난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역주행 차량을 막은 이후에 후속 조치까지 좀 완벽하게 됐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저 상황에서 가장 무서운 게 2차 사고거든요. 계속 빠른 속도로 차량들이 오고 있으니까요. 저 민간구조사가 어떻게 했냐면 차량 안에 경광등이 있었습니다. 경광봉. 그 경광봉을 가지고 나가서 뒷차량이 다 인식할 수 있도록 멀리에서. 그래서 2차 사고 안 나게 막았고요. 근데 그 차량 안에는 응급구조사가 동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응급구조사가 내려서 저분 혹시라도 응급조치가 필요한지 계속해서 이제 체크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운전자를 경찰관에게 인계했습니다. 부산의 한 장례식장 CCTV 영상입니다. 새벽 3시 반쯤에 아무도 없는 새벽에 한 남성이 안치실로 들어서는데요. 그런데 진짜. 네. 시신 보관함을 열어보는 남성. 안치실을 막 그냥 열어봅니다. 시신들이 지금 들어있는데. 진짜로? 진짜인가? 네. 진짜로? 자, 바닥에 벤치가 놓여져 있고 시신을 이렇게 둘렀던 천을 걷어내고 벤치를 자, 벤치를 들고 시신에게 다가가서 뭔가를 합니다. 시신 보관함 안에서 무언가 꺼내는 듯한데 바닥에 뭐 좀 떨어져 있죠? 그리고 바닥에 있는 물체를 주워들고 그대로 안치실을 유유히 떠납니다. 네, 저 남성이 시신 안치실에서 가져간 것은 시신의 금리였습니다. 그것도 시신 한 구가 아니고요. 시신 3구로부터 총 10개의 금리를 저 펜치를 이용해서 발치해서 가져갔는데요. 시가로 약 230만 원 상당의 그런 그 금리들이었습니다. 남성은 장례 지도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그 장례식장에도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치실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쉽게 침입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 장례식장 관계자가요. 저 남성의 수상한 행동을 CCTV를 통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쫓아가서 붙잡았는데요. 놀랍게도 이 남성이 이 장례식장의 관계자와 일면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면식이 있던 이 관계자한테 또 반갑게 인사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그때 이 관계자는요, 그의 손에서 혈흔이 묻어있는 이 팬츠를 발견을 하고 다른 직원을 시켜서 얼른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동한 경찰이 증거를 확보하고 추궁을 하니까 남성이 범행을 시인을 하게 됩니다. 네,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저 남성이 한 진술은요,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라는 것이었는데요. 근데 경찰이 계속 이제 수사를 했어요. 그래서 밝혀진 게 뭐냐 하면 저 사건 이전에 이미 저 남성은요, 다른 장례식장에서 다른 시신의 이 목걸이를 훔쳤다가 유족에게 적발당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목걸이 절도는 발각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범행에서는 걸리지 않을 물건을 찾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인이 저렇게 사망을 하고 나면 가족들이 입안을 일일이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피해 확인이 어려운 방식의 범행을 선택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저 진짜. 경상남도 한 도시에 있는 편의점 앞인데요. 이 흰색 차량을 잘 보십시오. 한 차량이 길을 잘못 들었는지 후진을 하는데요. 차를 빼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때 갑자기 편의점으로 돌진. 와, 지금 편의점 문을 치고 들어왔어요. 안에 사람 있었어. 안에는 60대 여성 점주가 있었고 하마터면 크게 다칠 뻔한 상황입니다. 사장님 큰일 날 뻔했어요. 순식간에 점주 옆으로 출입문에 손잡이가 날아와 박혔는데 그런데 뭐야? 근데 왜 계속 밟아? 자, 그런데 차가 빼야 되잖아요. 근데 약간 빼는 듯 싶더니 다시 풀악셀로 지금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곧이어 차에서 내리는 운전자. 사과는커녕 욕설을 내뱉습니다. 결국 점주가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 운전사가 내립니다. 남성은 술에 취했는지 심하게 비틀거리며 점주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가는데 그리고 어떻게 점주한테까지 다가가요. 자, 그러더니 점주의 뒷덜미를 잡고 멱살잡이를 합니다. 다른 사람 왔다, 다행이다. 소리가 워낙 컸기 때문에 지금 이제 동네 주민들도 들어왔고 이 아줌마가 뭔 잘못을 했다고? 다행이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하고 운전자는 결국 체포됩니다. 하지만 편의점은 쉽게 복구할 수 없는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전면 유리가 다 깨져 있는 상태라서 물건을 도난당할 수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24시간 보초를 서고 있어요. 이 남성의 행패는 2개월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사려고 근데 이제 아이스크림을 비닐봉지에 담아달라 그랬어요. 종량제 봉투를 사라 그랬더니 봉지를 왜 안 주냐? 야, 봉투 그냥 줘. 이때부터 남성의 위협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막 물건을 집어던져요. 네, 자기보다도 훨씬 나이가 있는 점주에게 잡아 끌면서 가족들 다 죽여버리겠다. 행패를 계속 부리면서 삿대질을 하고 침까지 뱉습니다. 그리고 2개월 후 비닐봉투 하나 때문에 갑질을 하고 편의점을 쑥대밭으로 만든 것인데요. 그리고 점주를 폭행했습니다. 비닐봉투 사건이 일어났을 때 편의점 점주는 남성을 폭행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성이 합의해달라는 요구를 해와요. 그렇지만 이제 점주는 합의를 할 마음이 없고 다시는 가게에 제발 오지 말라 하고 이제 헤어졌던 거죠. 그래서 2개월 후에 이렇게 찾아오게 된 겁니다. 아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손님과 그 주인 사이에 싸움이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물을 안 준다고 의자를 집어던지고 식당에서 맛이 이상하다고 집기를 던지면서 이렇게 난동을 부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갑질 문제만큼은 정말 세계적인 망신거리가 된 게 2018년에 미국 뉴욕타임즈에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GAPJIL, 아예 갑질이라는 것이 이 한국 사회에서는 횡행하고 있다. 자신보다 지위가 낮거나 힘이 약한 사람에게 마음대로 휘두르고 착취하고 괴롭히는 것,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한국 사회는 사회 전체가 그 설명에 따르면 너무 위계적이라는 거예요. 누가 위고 누가 아래냐. 그러다 보니까 저 사례에도
다른 데서 대접받지 못하고 을 취급을 받는다는 그러한 어떤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손님일 땐 왕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갑이 된다는 거죠. 갑이 됐을 때 한번 내가 갑질 한번 해서 응어리 풀자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니까 과거보다 훨씬 더 갑질 사건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갑질 사건입니다. 인천의 한 술집입니다. 한 분이 혼술을 하러 왔어요. 어묵탕 주세요. 주문을 했습니다. 술을 홀짝홀짝 마시다가 음식을 기다리며 술을 마시던 남성은 주머니를 주섬주섬 뒤지더니 전자담배였습니다. 전자담배를 꺼내 식당 내에서 흡연을 시작합니다. 자, 이 어묵탕을 들고 나온 이제 사장님이 담배는 밖에 나가서 펴주세요. 아이고 유별나네. 전자담배는 괜찮아. 뭐가 괜찮아. 전자담배도 안 돼요. 괜찮아. 사장이 주의를 주고 떠나지만 술을 조금 더 마시고 입으로 들어간 술의 양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남성은 개의치 않고 흡연을 이어가는데요. 담배 피지 마시라고요. 전자담배는 담배도 아니야. 전자담배도 안 된다니까요. 손님. 이래가지고 동네에서 장사하겠어? 술맛 떨어지니까 좀 조용히 좀 해. 손님 그러시면 신고하겠습니다. 신고하려나. 사장은 결국 경찰에 신고하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담배를 꺼내는 남성. 아니 내가 피고 싶다는데 이제 사장님이 이제 제지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때 먹던 술을 얼굴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소주를 또 콸콸 따랐습니다. 근데 맥주도 또 콸콸 따라요. 불안해. 왜 저래. 소맥을 만들어서 들이붓는 이 남자. 왜 저러냐. 그러면서 이제 사장님을 위협합니다. 이제 왜 저러냐고. 술을 뿌리겠다고. 아이고. 참 진놈이네 정말. 저 왜 저래. 그러더니 이제 맥주병을 갖고 와서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이 남자가 어떤 행동을 할지. 무서워. 어묵탕을 집어들었어요. 어묵탕이 지금 펄펄 끓고 있거든요. 안 돼. 네, 자 연기 나는 거 보세요. 어떡해. 김이 펄펄. 안 돼, 사장님을 코너로 밀어붙입니다. 제발. 자, 그리고 어묵탕을 끼워 얹으려고 하는 이 남자. 무슨 짓이야. 그러더니 이제 소주병으로 막 위협하고. 왜 저래? 얼굴에 소주를 뿌려댑니다. 그리고 이제 사장님이 도망가려고 하니까 얼굴과 머리를 잡아당기면서 못 가게 막아요. 그래서 사장님이 이제 전복된 힘까지 다해서 반격을 합니다. 일단 씩씩하게 좀 싸우셨는데 겨우겨우 밖으로 피신했습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경찰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예, 이 와중에 또 자리에 앉아서 담배를 핍니다. 저런 거 보면 진짜. 진짜 왜 저래. 그러더니 슬금 일어나서 뒷문으로 나갑니다. 뒷문으로. 경찰에 온다고 했으니까 뒷문으로 도망을 갑니다. 저런 놈이 있어. 경찰이 왔고 사장님은 그제서 이제 긴장이 좀 풀리시죠. 그러면서 울음이 납니다. 예, 옷은 다 젖었고 뜨거운 어묵탕에 큰 문변을 당할 뻔했습니다. 사장님은 지금 이 사건으로 뇌진탕과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천만다행인 건 어묵탕은 사장님이 가까스로 팔로 이렇게 쳐서 막아내가지고 큰 화상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래놓고선 뭐 아무렇지 않은 척 하더니 뒤로 쓱 도망가는 거 봐봐요. 자기 잘못한 건 알아, 저 와중에. 경찰 오는 건 또 무서웠나 본데요. 경찰이 CCTV를 통해서요. 가해 남성의 동선을 파악했고요. 그래서 체포된 이 남성은요. 경찰 조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술을 뿌린 건 사장이 불친절해서 그런 거고 끓은 냄비를 던진 건 어묵탕이 맛이 없어서 주방에 버린 것이다. 사장에게 손을 댄 적은 없다. 이런 변명을 합니다. 네, 이 남성은요.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결국 송치가 됐습니다. 사장님이 합의를 안 해준다면 뭐 징역 1년 정도의 실형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됩니다. 경남 창원에 있는 한 금은방입니다. 2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남자 손님이 금은방에 들어와서 금을 좀 사겠다고 보여달라 그러죠. 그랬더니 이제 사장님이 보여줍니다. 금목걸이에요. 자, 요게 금 몇 돈이고요. 요거 어떠세요? 디자인 어떠세요? 괜찮죠? 금목걸이를 유심히 살펴보는 남성. 좀 다른 것도 있습니까? 다른 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 손님이. 그래서 이것저것 좀 많이 꺼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밖으로 나온 귀금속들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했죠.
풍성하게 지금 바깥으로 나와 있는 귀금속.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귀금속을 챙겨서 주랭랑을 쳤습니다. 영국처럼 문 잠겼으면 좋겠다. 나왔어. 자, 문이 열렸고 이 사람은 오토바이를 타고 왔어요. 앞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이 남성이 훔친 귀금속 가격은 약 2,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3일 후 범인을 발견을 했어요. 경남 양산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때도 이 용의자는 금거래소 앞에 있었습니다. 아이고야, 또. 이 절도범이 눈치채고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안 돼. 경찰을 보자마자 막 도망을 가기 시작했고 추격전이 펼쳐졌습니다. 자, 그리고 지구대 경찰 형사팀까지 합류가 됐죠. 자, 툭툭, 일단 정지를 시키려고 구속으로 몰아갑니다. 자, 그러나 넘어지지 않고 계속 도망을 가는데 끈질기게 도망갑니다. 계속해서 추격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결국 오토바이가 넘어졌습니다. 아우, 잘했네. 자, 그러자 이 도둑은 오토바이를 두고 도망갑니다. 아유, 뛰어야 벼룩이다. 자, 경찰들이 이제 따라가죠. 형사도 따라갑니다. 멀리 못 가서 체포가 됐습니다. 아유, 진짜. 이 범인이 타고 달아났던 그 오토바이 보셨죠? 저것도 역시 훔친 오토바이였습니다. 아, 저것도 훔친 오토바이. 훔친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고 추적을 피했는데요. 이렇게 창원에서 귀금속 절도에 성공한 이 남성은 이후에 3일 동안 금은방 7곳을 돌았는데요. 여기서 같은 범행을 저질렀지만 결국 이 7건의 추가 범행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남성은요, 금은방에서 돈 봉투를 보여주면서 귀금속 3천만 원 정도를 구매하고 싶으니 좀 보여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금은방 주인들은 굉장히 수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남성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요. 남성은 결국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그 2,700만 원치 귀금속 훔친 거는 돌려받았나요? 어떻게 됐어요? 이 남성이 훔친 귀금속을요, 김해의 한 금은방에서 2천만 원의 현금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모두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보상 같은 게 없어요? 무척 안타깝게도 저런 아주 고액의 그 귀금속류를 위한 보험 제도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이번 사건 2,700만 원 도난당하신 사장님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셨고요. 저 가해자 절도범 훔친 걸 현금화해서 전부 인터넷 도박으로 날려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배상 명령을 받으신다 하더라도 가해자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장님이 받지 못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신 겁니다. 2025년 역대 최악의 산불 사건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올릴 테니까 저 불기둥 먼저 잡아요. 조심! 이거를 뚫고 지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거의 뭐 지옥과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뒤덮은 최악의 화마였습니다. 그리고 재난 최전선에 있던 이분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 피해가 컸냐를 말씀드리자면 최악의 최대 규모의 산불 피해였던 것이 2000년 동해안 산불이었거든요. 이번 산불로 고성에서 강릉과 동해, 삼척, 울진 등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또 2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으며 주택 등 건물 620여 채가 불에 타 85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영남 지역 산불이 2000년의 동해안 산불의 피해 규모의 약 4배에 달했습니다. 서울 전체 면적의 약 1.7배. 그리고 축구장 약 14만 개 수준의 산림을 이 화마, 불이 그냥 집어삼킨 것으로 잠정 집계가 된 상태입니다. 주택 약 5천 채, 문화유산 30여 개 등이 피해를 보았고요. 재산 피해는 뭐 1조 원 이상이니까 얼마인지 사실 추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재민이 3천여 명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이 돌아가신 사망자만 27분입니다. 지난 3월부터 영남권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던 최악의 산불, 그 참혹했던 현장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경상북도 의성군의 동네 CCTV에 찍힌 영상입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성묘객의 차가 화면에 잡히는데요. 이 차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40분 뒤에 동네 주민이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이어서 성묘객이 간 방향으로 소방차와 경찰차가 줄지어서 따라 올라갑니다. 11시 22분쯤에 최초의 발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의성 안평면 괴산리였습니다. 날씨는 건조했고 불씨는 삽시간에 커졌습니다. 바람이 워낙 셌기 때문에 불씨가 다른 지역으로 삽시간에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불이 동쪽으로 계속해서 번져갔고 첫 발화 시은 3시간 후 불길은 안동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희랑면 전 주민은 진안중앙도로 즉시 아이고야. 주민 대피령이 발령됐고 화재 대응 단계는 최고로 격상됐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제 소방차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에서 또 전라도에서 경상도 쪽으로 소방대원들 그리고 소방차 또 산림청 진화 대원들까지 긴급 투입됐습니다. 그야말로 저건 또 사투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어딨냐? 정말 대한민국의 이 불을 끄는 모든 인력과 장비들이 투입이 됐습니다마는 워낙 불에 난 범위가 넓었기 때문에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은 이 불을 끄는 인간들의 노력을 그냥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바람으로 이 화마는 다른 지역으로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불씨가 몇 킬로 이상 날아가면서 경상북도 청송군도 불길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이곳은 경상북도 영양군입니다. 야, 불길을 달리시네. 아유, 어떡해. 자, 도로까지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됐고 청송과 영양으로 나뉘어졌던 불길은 이제 바닷가 쪽인 영덕 쪽으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발화 87시간 이후의 일입니다. 자, 의성에서 시작된 불이 바닷가가 있는 영덕까지. 화마가 휘슬고 간 자리는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번진 이 불길은 누군가의 부주의로 인해 시작됐습니다. 저 산불 시작된 게 지난 3월 22일이었고요. 경북 의성군에 있는 세 군데에서 거의 동시에 발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의성군의 안평면, 안계면, 금성면 이 세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화가 시작된 것인데요. 그중에서 특히 이제 안평면과 안계면의 산불이 진화되지 않은 채 급속도로 퍼져서 대형 산불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안평면의 경우에는요, 성묘객이 그 라이터로 묘소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를 태우다가 불똥이 튀어서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지금 조사가 이루어져 있고요. 안계면의 산불 같은 경우는 과수원이 누군가에게 임차를 주고 있었는데 그 임차에서 쓰고 있던 분이 불법으로 쓰레기를 소각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피의자들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산림청에서 조사한 산불 원인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산불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41%가 실화고요. 24%가 소각이었습니다. 즉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만 65%라는 거죠. 정말 사소하게 뭐 담배를 피운다든지 쓰레기를 소각한다든지 이런 불씨들이 이렇게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일들로 번지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이번이 정말 유례없는 산불이다 보니까 여기 진화 작업에 투입된 인력도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어요. 네. 아까 보니까 막 인천에서도 가고. 네, 그렇습니다. 인접도시소방대원 또 산림청 진화대원들까지 바로 조기에 총 투입이 됐습니다. 심지어 사실상 전쟁 등 국가 위기 상황에 주로 발령되는 경찰의 가포비상까지 이제 발령이 돼서요. 경찰관들 또 민간 단체, 군인들, 공무원들 모두 다 이제 동원되고 투입이 됐죠. 그야말로 수만 명 인력이 다 투입이 되었던 민관군 총력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화마에 맞서서 최전선으로 가는 소방청 그리고 산림청 대원들의 모습입니다. 거의 불바다에 가까웠습니다. 주변 민가들도 타고 있었고 주변에는 온통 산이 다 타고 있는 상황이었고 정말 거의 뭐 지옥과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늘은 연무로 꽉 차 있어서 시야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주변이 거의 암흑이었습니다. 어이구, 눈앞이 안 보이네. 그 연무 때문에 헬기도 실제적으로 활동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거 하루 이틀 정도로는 안 되겠다.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순간 겁이 덜컥 났었습니다. 어디서 둘이 닥칠지 모르거든요. 천천히 올라가야 돼. 저희가 개인 장비가 한 12kg 정도 되고 산불 진압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 수간이 수간 가방이 15kg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27kg를 저희가 장비를 이제 짊어지고 현장 활동을 하는데 산세가 험한 그런 산을 하루에도 여러 번 이제 오르락내리락거리면서 현장 활동을 했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도 제대로 못 자고 계속 산불 현장에 투입이 되는데 저희가 체력적으로 아무리 훈련을 하고 운동을 하고 한다고 해도 이번 같은 경우는 계속 날짜가 길어지니까 모두가 정말 힘든 산불이었습니다. 사람밖에 접근 못하는 곳이 있었기에 험한 산길을 무수히 오르락내리락하며 화재 진압을 이어갔던 대원들. 그들에게는 진화 작업 이외에도 또 다른 임무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현장을 오게 된 거는 고운사를 사수하기 위해 여기 현장에 투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차차는 있었구나. 네. 추가 지역으로 산불 확산도 막고 또 분화재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임무까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 명승지죠. 안동의 만휴정 원림입니다. 안동으로 이 불길이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제 방어를 하는 모습입니다. 미리 물을 뿌려놓는 건가 봐요. 아휴. 그때 순간 풍속이 돌풍이 약 27m/s까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을 사수하려고 했는데 이제 강풍을 맞아 보니까 이게 이제 쉽지 않겠다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 불씨는 고운사를 덮치고 이제 안동 중심 쪽으로 향해 갑니다. 물 뿌리는 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어떡해. 상당히 위험했기 때문에 고운사 사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 고운사를 포기하면서 안동 하회마을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와, 저렇게 대응했는데도 포기했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불길이 번져가는 속도를 따라잡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불이 진짜 빨리 막 번지니까. 네. 야, 이러면 출구도 찾기 어렵겠다. 네. 당시에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연기가 자욱했고 바람 또한 상당히 거셌습니다. 그래서 불씨도 휘날리는 곳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위험하다고 판단을 해서 마을 주민들을 대피를 시키려고 했는데 차 있나 봐봐, 차에. 누구 있나 보고. 없어? 없는데? 마을 주민들을 대피시키던 중 누가 왜 들어갔어요? 어디 갔어요? 이게 불이 붙었는데 안 내려가서 그래서 그 찾기 위해서 대원들이 이제 수색을 하러 갑니다. 어디야 집에? 그분만 데려가자. 지금 여기 넘칠 것 같다. 언제 불길이 덮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화마로부터 집을 지키려 했던 주민을 발견하는데 뭐 하세요 지금? 빨리 와 그냥. 뭐 하세요 지금? 저 수돗물 갖고는 끌 수 있는 물이 아니잖아요. 어떡해. 차 있어요? 가져가세요 그럼 빨리. 있어. 저분 맞지? 네, 저분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집을 두고 차마 못 떠나시는 거죠. 이게 뭐 다 네. 했으니까. 나한테 물 없잖아요. 여기 제가 앉아있을게요. 이분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셔야 돼요. 대피를 해야 되니까. 가셔야 돼요. 또 저걸 어떻게 떠나. 집을 또 평생 사시는 집이니까 그러니까요. 떠나기가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날 진화대원들이 90대 노인을 업고 뛰고 해서 모두 10명을 구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대피한 대원들.
3월 22일에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계속해서 번져갑니다. 이틀 뒤 3월 24일 경북 안동까지 번졌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진화 작업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불길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불길 남아있네. 역부족이죠, 역부족.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화 작업이 장기화되는 겁니다. 뭐 하루 이틀에 꺼지는 불이 아니고요. 대원들이 점점 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했습니다. 끝이 보이면 그래도 버티는데 끝이 안 보이잖아요. 네. 반나절 만에 영덕 해안가까지 날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의성 산불이 나가지고 전국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느 지역에 뭐 소가 가다가 또 산불로 번졌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도대체 왜 그러지 이해가 안 되면서 참 참담한 심경이었습니다. 전국이 큰 산불로 슬픔에 잠겨있는 이 와중에도 경각심 없는 행동으로 산불을 내고 뻔뻔한 태도를 보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충북 영동군 황간면에 한 산자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15분 만에 골짜기를 따라서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헬기 4대와 산불 진화 대원 118명이 투입됐습니다. 다행히 빠른 대응으로 조기 진화에 성공을 했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불은 산과 맞닿아 있는 과수원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잔불 정리 중이던 현장에서 무언가를 소각했던 흔적이 발견이 됐고요. 소각하면은 안 되는 건 불법인 거는 알고 계셨어요? 알죠. 근데 왜 하시게 된 건지 처음에는? 모르죠. 오늘 뭐가 땡겼는지 모르겠지만 불을 오늘 지른 거죠. 과수원 주인인 이 남성은요, 비료 포장지와 잡초를 모아 태우다가 불씨가 산으로 옮겨 붙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자기도 페트병으로 물을 뿌려서 한번 꺼보려고 했지만 강풍으로 인해서 바로 옆 산까지 삽시간에 옮겨 붙게 되었고요. 결국 119에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과수원 주인은 처벌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네, 여러분들 있잖아요. 형법상에 있는 죄명 중에 과실범을 가장 강력하게 처벌하는 게 바로 이 방화범죄입니다. 과실범조차도 과실이 아니다, 실화다. 이거는 어찌됐건 과실은 없다. 이럴 정도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거니까요. 불을 정말 소홀히 보면 안 됩니다. 이 남성에게는요, 불법 소각에 따른 과태료는 물론이고요. 자신의 부주의로 결국 산불까지 냈기 때문에 산림보호법에 따라서 최소한 8개월 정도의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너무나 부족했던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지금부터 보실 영상은 산불을 진화하는 사람들의 억장을 무너뜨린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너무 정말 당혹스러운 영상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3월 22일 한 골프장입니다. 지금 불이 나서 산불 진화를 위해 헬기 2대가 골프장 물을 지금 퍼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골프를 즐기고 있는 여성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성은 이 상황을 영상으로 찍어 다음 날 본인 SNS에 업로드했습니다. 영상이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SNS에 올린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들의 질타에 자신의 행동을 어처구니 없는 댓글로 반박을 합니다. 아이고. 본인이시면 6번째 홀에서 홀아웃하고 집에 가시겠어요? 산불 진화보다 본인의 골프가 더 중요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데요. 본인 주장이야 뭐 어떻든지 간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건 엄청나게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그렇죠. 그대로 만약에 갔으면 저 프로펠러든 어디든 맞기라도 했으면 그건 골프공이 힘이 세서가 아니라 저 작동하는 그 엔진과 이 기계적 특성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그 계기 이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글씨도 골프장 헬기가 점점 이렇게 하는 글씨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해가 된다는 막 그런 뜻인 그런 것 걸 같아요. 같이 싫었다. 찍기 위해 그 타이밍에 치는 게 같아요. 같은 앵글에 담고 있잖아요, 딱. 왜 저래? 저때 타이밍에 딱 치잖아요. 이게.
이 여성 SNS로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고 결국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머리 숙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조심히 언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아무 사고 없이 전국의 산불 진화가 마무리되었으면 하고 산불이 나지 않도록 모두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솔한 행동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산불 헬기녀 등장이라며 해시태그를 달았고 저 해시태그 저게 저거 관종이지. 산불 헬기녀 등장. 저렇게 해서 저걸 보게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저분은 이걸로 내가 지금 스타 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셀프 내가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과문은 진정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잘 썼어요. 네. 이 해시태그 붙어 있는 내용 때문에 이렇게 쓰고도 사과문을 쓰고도 이제 좀 비난을 받는 거죠. 네, 이 여성 결국 한 시민단체가요, 보다 못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장에 적시한 혐의가요, 소방기본법 위반, 그리고 형법상 특수공무방해 혐의였고요. 해당 시민단체가 고발 사유를 밝혔습니다. 국가재난으로 인해서 사회적 혼란과 소중한 인명 등 피해가 가속화되는 현실에도 도덕과 윤리적 사고마저 외면한 비양심적 행위이기 때문에 고발한다라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네. 3월 27일에 그토록 기다리던 단비가 드디어 내렸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막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이때가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해서 진화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습니다. 앞서 우리가 영상에서 그렇게 애써 노력했는데 불이 0도까지 갔다는 소식을 듣고 좌절하는 소방관들 모습 보셨잖아요. 내가 정말 소용이 없나 보다, 무력하다, 그걸 보셨는데 드디어 그 사투 끝에 모든 줍을 잡혔다라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과연 그 심정이 어떠셨을지 어느 누구보다 기쁘셨을 텐데요. 그 심정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진짜 끝이 안 보이셨을 것 같아요. LPG 조심하십시오. LPG. 전국에 있는 모든 인력을 동원해도 정말 이거는 쉽지 않은 산불이구나. 자연이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진화하기 어렵구나. 이래서 산불을 자연재해라고 하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낳고 있는 경북 의성 산불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천금 같은 단비가 내리면서 진화율이 크게 올랐는데요. 비를 보니 비 볼 때 느낌이 어떠셨을까 진짜. 첫 발압 127시간 만에 하늘에서 단비가 내렸습니다. 그때 단비가 내리면서 30분 정도 단비가 내렸는데 비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산불이 많이 싸그라들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산불을 완전 진화를 했었습니다. 비만 오면 안 됐거든요. 네네. 기세가 꺾인 걸 틈타서 가서 진화를 해야죠, 사람이 또. 안개와 강풍 때문에 뜨지 못했던 헬기들이 다시 뜨기 시작했고요. 헬기를 이용해서 또 진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진화를 위해서 다시 총력을 기울인 결과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될 경북 지역 산불의 주 불이 진화됐다고. 꼬박 213시간이 걸렸는데요. 213시간. 정말 인간의 한계를 벗어났다. 너무 기뻤죠. 너무 기뻤고 이제야 좀 마음 편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가족들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번 산불을 진화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전국에 있는 모든 대응 인력이 투입되어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서 피해 복구 비용만 3조 원가량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생태계 복구에만 최소 10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 번의 부주의가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도 있고요.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까지도 처참하게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고생하신 우리 소방대원분들 또 산림청 진화대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히든아이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제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한국의 셜록 홈즈라 불리는 경찰학자 표창원, 그리고 수십 년간 현장 경험을 쌓은 강력계 형사 이대우의 예리한 시선을 담은 히든아이는 MBC 에브리원에서 방영 중인데요. CCTV, 경찰 바디캠, 블랙박스 등 영상에 포착된 범죄 사건의 충격적인 비하인드 스토리를 파헤치는 범죄 분석 코멘터리 쇼로 한 가지 사건을 대한민국 범죄 전문가 3명의 시각으로 소개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효과적인 예방법까지 소개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다양한 범죄 사건을 다루는 히든아이, MBC에서 시청해보시길 추천해드리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